자, 이번 시간에는 13번째 재무회계 재고자산 두 번째,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가 사실은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데 포인트예요. 기말 재고자산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출 원가가 다르게 나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이 회계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의 그 기준점이 돼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를 제대로 하면 회계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실무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일단 기말 재고자산은 머릿속에 살짝 심고 가도 됩니다. 당기순이익과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는 말은 기말 재고자산을 크게 계산하면 당기순이익도 크게 나타나고 기말 재고자산을 적게 나타내면 당기순이익도 적게 나타나요. 얘가 당기순이익을 결정짓는 큰 원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자 산업을 하는데 이 의자를 중국에 보내고 거기서 매출을 하는 거예요. 중국 수출품인데 실제적으로 중국에 우리 대리점이 있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냐면 울산에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결정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큼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서 거기 남아있는 수량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출장을 자주 가는 이유가 실제적인 재고자산을 파악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바코드 찍어 나가면 그 바코드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에서 100m를 벗어나면 재고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식을 갖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어쨌든 기말 재고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일단 회계의 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해요. 백종원이가 그러잖아요. 원가 파악했냐고. 원가 파악은 기말 재고자산 파악이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수량 파악, 단가 산정, 그다음 볼게요. 수량의 의미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개예요. 개. 몇 개라는 거고 단가는 단위당 원가니까 얘는 단위로 치면 원이죠. 원. 얘는 개고 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그 방식이 수량을 파악하는 방식이 개를 먼저 구하고 원을 구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있는 창고에 가서 새우깡이 얼마나치 있는지 좀 파악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서 창고 문을 열고 종류가 좀 다른 새우깡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A에 쌓여져 있는 새우깡을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아마 1개, 2개, 3개, 4개, 5개. 그 다음 곱하기 1,000원. 옆으로 가서 1개, 2개, 3개 곱하기 1,500원. 옆으로 가서 1개, 2개 곱하기 2,000원. 이런 식으로 그룹을 다르게 해서 계산을 해서 3가지를 다 더하시겠죠. 금방 어떤 행동을 제가 했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계산 안 한다고요. 1개, 2개, 3개 수량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 거기에 한 개당 가격을 곱하신 거죠. 이해가시죠?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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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이렇게 안 더하잖아요. 몇 개를 먼저 구한 후 거기 곱하기 단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수량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단가를 곱하는 형식입니다. 그럼 일단 그럼 수량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오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 다음 결론적으로는 곱하기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거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되는 거죠. 수량 곱하기 단위당이라는 말은 한 개당이라는 뜻이에요. 한 개당 가격. 예를 들어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개수는 100개, 개가 나왔죠. 여기 100개가 나왔고 한 개당 사실은 한 개당이란 말이 나왔으면 원가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단가는 또 한 개당이란 말을 넣은 거예요. 10,000원이다. 그러면 답은 100개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량 파악입니다. 수량 파악. 여러분들이 이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또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고 친구 물어봤어요. 너 아파트 몇 채야? 세 채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새우깡을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몇 개야 하면 새우깡 세 개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면 새우깡이 몇 개야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 수량 방법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일단 매입은 들어왔어요. 들어온 건 체킹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체키가 됐어요. 뭐 원래 2개가 있었고 이번에 8개가 들어왔어. 10개가 되었어.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이해 갔는데 개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무엇인가. 지금 주제는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남아있는 게 몇 개인가를 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갈 때마다 바코드 찍는 거죠. 2개 나갔고 3개 나가고 끝. 나간 거 체크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몇 개죠? 7개. 그것이 계속기록법입니다. 계속 측정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남아있는 수량이 계속 찍히겠죠. 계속 찍히겠죠. 실질의 재고 조사법은 어떤 식이냐면 나가는 것은 세지 않는 거죠. 계속 나가는 거 세지 않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창고에 문을 딱 열었더니 창고에 3가지가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럼 몇 개 나간 거죠? 7개가 나간 거죠. 그러면서 역으로 생각하는 거. 실질 재고로 조사하는 거. 실질 재고 조사법이든 계속기록법이든 단점은 존재해요. 근데 그림상 보면 계속기록법은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3개가 나가면 이야기예요. 7개가 남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7개에는 실제적인 도난 당했던 거나 파손되었던 것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의 개수가 최대치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것을 과대 계상이라고 합니다. 과대, 크게 계산해 지는 것이다. 우려라는 것은 오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실제적으로는 3개가 나가고 2개가 파손이 되고 5개가 남아있는 것이 맞는데 실제 창고에는 5개가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7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과대 계상 우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세무 2급, 1급 정도 가야 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기록법이 수량 결정 방법이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량 결정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시험에는 이 3가지만 있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 들어오는 수량만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인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에는 또 이슈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슈퍼가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인 슈퍼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양심 판매죠. 뭐라 그러나 양심 그냥 이게 바구니 놔두고 알아서 물건 사고 돈 놓고 가세요라는 그런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지 가듯이 많이 몰렸어요 거기에. 그런 거 뉴스에 나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무인 판매기 많죠. 무인 판매기.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을 믿고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물건을 사고 자기가 알아서 그 금액에 적혀있는 금액을 바구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건 팔린 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다 끝나고 돌아와서 남아있는 재고를 파악해서 얼마가 팔렸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죠. 맞죠? 근데 거기에 단점이 뭐냐? 실제적으로 가져간 게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간 게 훔쳐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팔린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없어졌으니까. 이해가시죠? 나간 것을 어떤 개념이라고 하냐면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문제가 좀 있고 이 방법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섞은 걸 뭐라고 했어요? 원화법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 시험에는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되게
그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류가 몇 가지죠.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에는 하나의 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일단은 이거 예를 외워야 됩니다. 수량 결정 방법에는 실지 재고조사법하고 계속 기록법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섞은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칸박스 적으시면 됩니다. 암기하고자 억지로 끼웠습니다. 이거 무슨 글자예요? 수. 이해하셨죠? 억지로 외우자고. 실지재고조사법. 시연. 얘는 뭐예요? 계속 기록법의 기억. 억지로 외웠습니다. 수량 결정 방법에는 실지재고 수량 결정. 사실은 그 단가 산정 방법에도 선의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이라니까 시어다고 들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만은 억지로 썼어요. 수의 기억입니다. 수의 기억. 그래서 시엇의 기억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은 수량 결정 방법이고 두 개 섞은 거를 뭐라고 한다? 혼합법이다. 섞은 것을 혼합법이다. 자, 여기는 이해 목적상 적은 거예요. 계속기록법은 기초의 단기 매기까지 판단이 되었고 계속 나가는 이 수량을 파악하는 거죠. 이 수량을 파악을 하게 되면 얘를 추측하는 거예요. 얘가 기말인데 기말이 과대 계산이 될 수 있다. 표현상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n 거꾸로 된 거죠. n 거꾸로 된 식으로 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인 매입 그다음 기말을 파악해서 매출 원가를 파악하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죠? 기초 단기 기말 매출 원가, 기초 단기 기말 매출 원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컵 모양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과대 계산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 방법인데 시험에는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즉 여러분들의 시험은 요 종류만 외우시면 돼요. 종류. 이 내용의 특징, 얘는 특징까지 나와요. 시험에. 특징까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회계 2급보다는 회계 1급에 자주 나와요. 자주. 얘는 좀 출제 빈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종류도 나올 뿐더러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5번하고 1번은 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비교하는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식은 제가 나중에 이론 문제 풀이 시간에 제가 전복을 시켜 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개별법이 뭐냐면 한 개 계산하는 것이 개별법입니다. 한 개. 부동산 같은 것들은 개별법이 가능한데 새우깡 같은 것들은 개별법이 불가능해요. 음료수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걸리.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가장 유명한 막걸리가 뭐예요? 태아루. 태아루의 유통기한이 좀 짧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통기한이 짧은 막걸리가 맛있는 막걸리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올 정도로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광고에도 보면 유통기한이 좀 짧은 것들에 대한 강점을 이야기해요. 근데 유통기한 짧은 대신 버리는 것도 맞는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막걸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오늘 들어온 거랑 내일 들어온 거랑 그 다음 들어온 거랑 단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오늘 들어온 거랑 내일 들어온 거랑 모레 들어온 거랑 그날의 뭐 온도에 따라 그날의 뭐 쌀의 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들어오는 가격이 다 다르다고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개별법이 좀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유통업에서는. 또는 뭐 기름이라고 쳐볼게요. 기름이 들어와요. 오늘 기름 들어온 값과 내일 들어오는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름은 섞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나눠요? 못 나눕니다. 사실상 실무에서는 개별법은 부동산 매매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방법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측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2, 3, 4번이라는 겁니다. 선의선출법 들어보시긴 들어보셨죠? 호의선출법, 평균법. 이는 이제 가중이라는 것을 흐트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가중평균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평균법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소매제곱법. 소매제곱법은 이제 유통업에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시험에 계산 문제는 전산세무 1급 가야 나오고 여기서는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꼭 기억하시고 개별법. 개별법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나온 적도 있지만 나온다면 얘가 포인트입니다. 가장 무슨 방법이죠? 이 내용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한 개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자 다음 5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라고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최근 문제 중에 하나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중에서도 또 친한 애가 얘가 좀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의선출법으로 답을 쓴 경우가 좀 많은. 개별법의 특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매제곱법.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얘를 소매제곱법. 소매. 어쨌든 머릿속에 좀 넣으면 소매만 기억하면 되지 뭐. 소매제곱법 아시겠죠? 소매제곱법. 얘는 판매된 수량을 가지고 뭐 다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매출 가격으로 원가까지 다 추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매출 가격 환원법이고 매출 원가법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얘는 있는 재고로 파악하는 방법이고 얘는 없는 재고로 파악하는 방법이라서 얘는 이제 안 되고 얘랑 똑같은 이름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혹시 세무 1급 가서 문제 풀이가 나온다면 저한테 개별 질문하면 제가 이것도 답변해 드릴게요. 세무 1급에는 나와요. 이 부분에 판매 가격과 수량을 원가를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전산 세무 1급이다. 이렇게 놓고 유통업종에서 사용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얘가 단가 산정 방법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소매제곱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름을 계속 언급하냐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자산에 가면 감가상각 방법을 배워요.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뭐 이중체감법, 뭐 생산량 비리 무슨 법으로 많이 나오죠. 무슨 법으로 많이 나오는데 걔랑 섞여서 나와요. 걔랑 섞여서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감가상각 방법이었나? 이게 단가산정 방법이었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단가산정 방법 5가지 중에 하나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가산정 방법 비교. 선의선출법. 이상하게 얘가 안 지워지더라고. 그래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얘가 안 지워져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이 3가지입니다.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그 다음 가운데 끼어있는 놈이 가중평균법, 평균법이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스브흐. 알아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브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무슨 외국어 언어도 아니고 스브흐. 스브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물가상승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라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할게요. 지금 사면 여기다 끄고 지금 사면 10년 전에 얘가 1,000원이었고 지금 사면 3,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물건은 똑같이 생겼어요. 자일리툴이네요. 자일리툴 뭐 1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때 10년 전에 얘가 1,000원 했는데 지금 3,000원이에요. 그럼 얘를 자일리툴을 이렇게 해서 꺼내면 이게 언제 거예요 하면 모르는 구분이 안 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하나는 1,000원짜리고 하나는 3,000원짜리예요. 판매를 얼마에 할 거냐면 10,000원에 할 거예요. 이 가정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부 다 10,000원에 매출을 해요. 자, 매출액은 전부 다 10,000원이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 이 숫자만 딱 정해지면 이 문제를 풀어내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세팅이라고 할게요. 세팅은 어떻게 했냐면 1,000원, 3,000원 세팅하고 1,000원, 3,000원 세팅하고 스브 이렇게 깔았어요. 깔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손익계산서죠.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그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기말재고. 현재 우리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잡고 그 다음 기말재고. 얘는 따로 옵니다. 따로.
여기에 있는 숫자만 정하면 이 문제는 풀어내요. 제가 어떻게든 암기를 하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1,000원, 3,000원, 스브, 만원, 만원, 만원. 전부 다 매출은 일단 만원에 매출할 거예요. 자, 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얘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가가 상승이 됐다는 가정하에 얘는 선의선출법은 선입 무슨 뜻이에요? 먼저 들어온 놈이 그 다음 선출. 그럼 얼마짜리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1,000원. 얘만 딱 잡으면 이 문제는 풀어낸 거예요. 1,000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1,000원이면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먼저 나왔네. 만원에서 1,000원을 빼면 얘가 얼마죠? 그러면 얘가 나갔잖아요. 그 창고에는 얼마짜리 남아있죠? 3,000원짜리가 남아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얘가 1,000원이면 얘는 순차적으로 2,000원, 3,000원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볼게요. 2,000원, 3,000원이 되는지. 2,000원은 이 두 개를 섞은 거죠. 그래서 4,000원을 만들어내고 나누기 2 한 거지. 그래서 2,000원이 원가가 되고 남아있는 게 2,000원이 됩니다. 후이선출법은 얘가 먼저 나갔다고 보는 거죠. 1,000원짜리 들어왔다가 나중에 3,000원짜리 들어왔는데 얘부터 팔렸다고 보는 거죠. 후이선출법. 남아있는 재고는 1,000원이 되죠. 순차적으로 보면 1,000원, 2,000원, 3,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남아있는 재고는 3,000원, 2,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는 얘만 잘 딱 꿰뚫으면 다 맞추고 얘를 잘못 적으면 다 틀리는 거죠. 얘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현재 가격. 그래서 제가 3,000원에 이렇게 노란색 한 겁니다. 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 평균법이 답이 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답은 얘 아니면 얘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 시 매출 원가가 가장 높은 방법은 이렇게 나와요. 자, 물가 상승 시 매출 원가가 가장 높은 방법은 후의선출법. 물가 상승 시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은 방법은 선의선출법. 물가 상승 시 남아있는 재고가 가장 높은 방법은 선의선출법.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그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표를 내가 어떻게든 시험 칠 때 그 구석탱이에 그릴 줄 알아야 이 문제는 풀어냅니다. 금방 제가 드렸던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답을 탁 만드는 저도 못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스브 만만만 1, 2, 3, 9, 8 이런 식으로 그리던지 이해가시죠? 아니면 그 시험지 기퉁이에 이렇게 표로 그립니다. 이거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10초. 단련시켜보니까 10초. 얘가 예를 들어서 내일 이거 아침에 쪽지 시험 칠 겁니다 라고 하면 외워져요. 그 다음날 또 시험 칩니다 하면 또 외워져요. 그 다음날 또 시험 칩니다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좀 그려져요. 그만큼 이제 얘가 그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얘만 잘 뚫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물가가 하락 시, 디플레이션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겠죠? 자, 물가 하락이라는 말은 3,000원이 1,000원이 된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어폰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져.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컴퓨터 이런 거, 특히 노트북 이런 거, 최대한 늦게 살수록 좋죠.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구닥다리가 되게 빨리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노트북. 처음에 살 때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 한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한 숫자입니다. 세팅은 똑같아요. 스브,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 다음 기말 재고 깔아놓고 만원 깔아놓고 이 숫자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숫자는 그렇죠. 3,000원. 이러면 답은 이제 2,000원, 1,000원 이렇게 떨어지고 7, 8, 9, 1, 2, 3 이런 식으로 7, 8, 9, 1, 2, 3 이렇게. 지금 색깔이 또 뭐겠어요? 현재 가격이 얼마냐? 현재 가격은 여전히 똑같다. 위나 아래나 현재 가격은 똑같은데 이 크기 비교는 반대죠. 크기 비교는 반대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 숫자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선의선출법 여기 물가 상승 시만 일단 놔뒀어요. 물가 상승 시만 놔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금방 시험에 나오는 형식. 매출 원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방법. 예. 매출 총이익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방법. 뭐 예. 기말 재고가 가장 낮은 것은 또 예.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는 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통계에 내보면 선의선출법의 답이 좀 많이 나요. 답이 선의선출법.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 그냥 선의선출법. 예. 이렇게 쓰다 보니 아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도 사람들이 또 선의선출법을 찍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밑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제가 조금 해석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맞는 데이터일까요? 지금 내가 물건을 하나 판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나 판 거죠.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가격이 올랐는데 물건 하나 판 거죠. 근데 매출 총이익이 9,000원이다. 이 데이터는 틀린 데이터예요. 왜 틀린 데이터냐면 2,000원을 제가 아까 가정을 뭐라고 했냐면 10년 전 원가라고 그랬어요. 10년 전 원가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매출 총이익은 과대평가가 된 겁니다. 잘못된 데이터예요. 그렇지만 창고에 남아있는 놈은 3,000원이 맞는 거죠. 수량으로 파악하면 느낌상 얘는 1개고 얘는 3개예요. 근데 그렇진 않죠. 똑같은 한계예요. 똑같은 한계인데 선의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과거 원가가 대응이 되어서 손익계산서가 엉망이에요. 엉망. 그렇지만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현재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법을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후이선출법. 얘는 맞는 데이터인가요? 맞는 데이터죠. 현재 매출액에 현재 매출원가가 대응이 되어서 7,000원이라는 매출 총액이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기말 재고는 엉터리 데이터죠. 엉터리 데이터. 지금 A라는 사람이 입사를 하고 B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이 두 명이 물건 하나를 팔고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9,000원의 이익을 봤다고 평가가 되고 얘는 7,000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평가를 보는 거죠. 이해가죠? 똑같이 물건 한 개 팔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새로 온 신임 사장이야. 그러면 나를 올리는 방법은 빨리 과거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사장의 손익계산서는 후이선출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예방법을 쓰는 거죠. 내가 후이선출법을 쓰면 장부 조작을 한다는 그런 의심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후이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국제회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 후이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순리적으로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이것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 이렇게 물건에 올라가면 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에 보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후이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장부 조작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장단점이 있죠. 이 내용 보시면 선의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과거 원가가 대응이 되어서 손익계산서가 엉터리고 이에 반해서 기말 재고는 현재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 후이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현재의 원가가 대응이 되어서 손익계산서가 정확하고 이에 반해서 기말 재고는 엉터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말이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말이 물가 하락할 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물가가 상승을 하든 물가가 하락하든 이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 볼게요.
문제는 우리가 제가 설명은 이만큼 했지만 시험은 요만큼 나온다, 요만큼. 그래서 얘 방법이 무슨 뜻이냐는 안 나온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수량 결정 방법으로 만든 것은 시옷, 실질, 제곱, 조사법. 정답 몇 번? 이 시옷하고 이 시옷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뭐냐면 평균법이 또 두 가지로 쪼개져요. 총평균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총평균법은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고를 마지막에 매입은 매입끼리 계산하고 매출은 매출끼리 계산해서 그냥 퉁쳐서 하는 것이 총평균법이고 이동평균법은 들어오고 나가고를 실시간 계산하는 것이 이동평균법입니다. 평균을 단가를 계속 산정하는 거죠. 이런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긴 해요. 아주 과거에 보면 이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라. 평균법도 더 내부로 들어가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곤 했는데 거기까지 나오면 그냥 타협을 하세요. 굳이 이것까지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 그 문제가 나오면 풀이는 해드릴게요. 어려운 풀이는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문제가 회계 1급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회계 1급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을 처음에 받냐면 시간이 모자라. 주어진 시간이 60분인데 60분 이내에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중에서 시간이 가장 모자른 과목이 세무 1급. 그 다음 모자란 과목이 회계 1급. 회계 1급이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패스해줘야 돼요. 그 패스하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중에 제 풀이를 봐도.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개별 선의 평균. 이것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답이 다 나오는데 배우면 이제 답이 막 안 나와요. 자, 이런 문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바로 깝니다. 상승하니까 13 깔고 스브흐 깔고 만만만 깔고 그 다음 첫 번째 칸이 뭐죠? 1이죠. 선의선출법 1. 매주총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방법.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선평후 이렇게 그리고 만만만 이렇게 딱 세팅 딱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만 딱 생각해서 원가 너부터 나가네.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럼 매주총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방법은 선의선출법이 정답이 되죠. 7번 문제는 이렇게 안 풀고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풀려면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우리 복잡하지?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은 영동기업의 단기 재고자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600개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였다. 이런 문제 실제 나오면 이제 버리는 문제예요. 버리는 문제. 600개인데 이제 못 푸는 문제는 아닌데 버리는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풀 줄 안다고 해도 버려야 되는 문제. 갔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600개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였는데 선의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얼마인가? T자로 딱 그리면 딱 좋은데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개원 아시겠죠? 이 금액인데 무슨 방법 쓰라고 했어요, 금방? 그림만 한번 머릿속에 일단 넣어볼게요. 창고에 50개가 있고 그 다음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200개가 들어와서 300개가 또 들어온 거죠. 자, 50개, 200개, 300개. 어느 놈부터 먼저 나가는 거야? 그 얘부터 나가는 거지. 여기서 50개 나가고 600개 팔렸으니까. 맞죠? 50개 나가고 그 다음 여기에 200개 나가고 그 다음 여기에 300개 나가고 그 다음 여기에 50개 나가고 그 남아있는 게 몇 개 남은 거야? 200개 남았지. 현재 문제가 200개 남았는데 딱 보니까 기말 재고자산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럼 기말 재고자산만 구하면 되네. 200개 800은 얼마야? 정답은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상세히 풀어볼게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나가는 놈은 입만 나가고 다시 여기로 갈게요. 나가는 놈 상식은 얘 나가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해가시죠? 얘를 빨리 푸는 방법은
얘를 다 구하고 얘를 빼도 되고 이해가시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따로 구해도 되고 현재 매출원가는 요것이 매출원가가 되고 요것이 기말재고가 되는데 참 착하게 기말재고 자산가액이 다르네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두 개 더하면 54만 원, 54만 원, 54 이게 다 54만 원이네 맞죠? 54만 원에서 기말 빼면 당연히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나하나 구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좀 판단하시는 방법은 금방처럼 이렇게 객관식 다른 부분만 캐치하는 방법도 있다. 이 문제의 난이도로 치면 상자예요. 상자. 높은 거, 어려운 겁니다. 자, 다음 갑상품의 자료이다. 11월에 매출 총액으로 오른 것은 선인전투법이다. 몇 개 팔렸어요? 15개 팔렸죠? 그럼 올 초에 몇 개 있었죠? 일단 금액 생각하지 말고 10개. 그 다음 몇 개 들어왔죠? 10개. 15개 나갔네요. 15개. 몇 개 남았어요? 여기서 5개 나갔네. 그럼 매출 총액은 기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구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매출은 15개 800원 정해졌고요. 매출 원가는 이렇게 기초 단기에 이제 요만큼 매출이 15개가 선의선출법이니까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가는 거죠. 후의선출법이면 얘가 먼저 나가고 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5개. 기말은 5개.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얘가 원가가 되는 거죠. 얘가 원가가 되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들어가서 금액은 4,000원.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풀어낼 수는 또 있는 문제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고자산의 상강 이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